이상하네요. 주민번호로 조회해보니 등록된 이름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장 회장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원무과 직원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혹시 6년 전 교통사고 관련자는 아니신지요? 교통사고요? 가해자가 장도윤 씨로 되어 있네요. 혹시 회장님과 관련이? 장 회장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장도윤. 바로 자신의 외아들 이름이었죠. 잠깐만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장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죠. 6년 전 아들 도윤이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의 일이. 그럼 세진이가, 아니, 고하늘이가 피해자의 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말에 장 회장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죠. 네, 그리고 얼마 후 고하늘 씨의 어머니가 자살하셨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럼 고하늘 씨는 그 후에 어떻게?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남 창원의 산업단지 한편에 자리한 한일금속공업의 본사 건물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만큼은 고요했죠. 창가에 앉아 진돗개 백돌이를 쓰다듬고 있는 장석준 회장의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백돌아,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72살의 장석준 회장은 부산 영도의 가난한 어부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이 회사를 일궈낸 사람입니다. 50년 전 고철 장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창원 지역에서 손꼽히는 중견 기업의 수장이 되었죠.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목소리엔 부산 사투리가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윤세진 씨가 오신다고 하셨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달부터 알게 된 젊은 여성 윤세진을 떠올리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래, 그 아이가 온다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좋구나. 백돌이는 주인의 기분을 아는 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이 진돗개는 장 회장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특히 아들 도윤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장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외아들 장도윤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으로 한동안 말을 잃기도 했죠. 아내까지 일찍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남은 가족이라곤 백돌이뿐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살아있었다면 이제 40이 되었을 텐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장 회장에게 백돌이가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이 영리한 진돗개는 주인의 마음을 읽는 듯했죠. 오후가 되자 약속대로 윤세진이 찾아왔습니다. 34살의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세진 씨. 오늘도 예쁘게 차려입었네. 윤세진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살아온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장 회장의 오랜 지인이 소개해준 인연이었습니다. 백돌이도 안녕하세요. 세진이 백돌이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평소 사람을 좋아하던 백돌이가 이상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장 회장 뒤로 숨어버렸죠. 백돌이가 왜 그럴까? 평소엔 사람을 무척 좋아하는데. 장 회장이 의아해했지만 세진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모든 강아지가 그렇죠. 그날부터 세진은 자주 회장 댁을 방문했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회장의 말벗도 되어주었죠. 장 회장은 그녀의 섬세한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착해.
하늘이 내려준 인연 같다니까. 하지만 백돌이만은 여전히 세진을 경계했습니다. 그녀가 올 때마다 집 안구석으로 피하거나 때로는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했죠. 백돌이가 참 이상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장 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세진에 대한 호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성격과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2달 후 장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진에게 재혼을 제안한 것이었죠. 세진 씨, 나와 함께 살지 않겠소? 이 늙은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으니까.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죠. 장 회장은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도 하늘에서 흐뭇해할 거야. 이제 이 집에 다시 생기가 돌겠어. 하지만 백돌이만은 여전히 새 주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진이 집으로 완전히 들어온 후에도 그녀 주변에만 가면 불안해했죠. 백돌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세진은 이해한다는 듯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 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장 회장은 세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백돌이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죠.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 윤세진이 장 회장의 집으로 완전히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토요일 오후 장 회장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죠. 세진은 마당에서 꽃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장미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세진의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장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죠. 그녀가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세진이가 손을 댔더니 꽃들도 더 예뻐졌구나. 백돌이는 평소처럼 현관 앞 그늘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이 마당에 있을 때면 항상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세진은 물뿌리개를 들고 꽃밭 사이를 걸어다니며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물뿌리개가 고장나서 물이 잘 나오지 않았죠. 아, 이게 왜 이러지? 세진은 물뿌리개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백돌이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온몸에 감돌았죠. 장 회장은 신문에 집중하고 있어서 마당의 상황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세진의 목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죠. 참 이상하네. 아까까지 잘 됐는데. 세진이 물뿌리개를 고치려고 구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백돌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빠른 속도로 그녀를 향해 달려갔죠. 백돌이가 왜? 세진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백돌이가 그녀의 오른쪽 종아리를 힘껏 물었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세진의 비명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 회장은 신문을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죠. 무슨 일이야? 창밖을 보니 세진이 땅에 쓰러져 있었고 백돌이가 그녀의 다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핏빛이 하얀 바지에 번지고 있었죠. 백돌아, 놓아. 당장 놓으라고. 장 회장이 마당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경비원들도 급히 달려왔죠. 하지만 백돌이는 좀처럼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백돌이가 이상합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백돌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평소 순한 진돗개가 아니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더 세게 물었죠. 아, 이놈아, 너 정말 미쳤나? 장 회장이 직접 백돌이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떼어냈습니다.
그제야 백돌이가 세진을 놓았죠. 으흑, 아파요, 어르신. 세진은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얀 바지가 빨갛게 물들었고 물린 자국이 깊어 보였죠. 빨리 응급차 불러. 당장.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10년 넘게 키운 백돌이가 한 번도 사람을 문 적이 없었는데 119입니다. 개에게 물린 환자가 있습니다. 주소는 비서가 급히 신고를 했습니다. 세진은 계속 아파하며 울고 있었고 장 회장은 그녀를 부축하며 안쓰러워했죠. 세진아, 괜찮아. 금방 병원 가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백돌이는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낑낑거렸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풀이 죽어 있었죠.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세진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아파했습니다.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고 피도 많이 흘렸죠. 환자분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응급요원이 말했습니다. 장 회장은 세진과 함께 응급차에 올랐죠. 백돌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백돌이는 여전히 구석에서 움츠러들고 있었죠. 일단 격리해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돌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응급차가 출발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에는 세진이 흘린 피가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백돌이는 한 번도 짖지 않았죠. 경비원들이 백돌이를 차고로 데려갔습니다. 평소라면 저항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순순히 따라갔죠. 마치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정말 이상해. 백돌이가 왜 그랬을까? 10년 넘게 키웠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장 회장은 병원에서 세진을 돌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상처가 깊어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았죠. 다행히 신경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염 방지를 위해 며칠 입원해야겠어요. 의사의 말을 들은 장 회장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백돌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백돌이를 안락사시켜야 하나. 힘들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의 안전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죠. 그때 세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어르신, 백돌이는 괜찮죠? 세진아, 너 정신 차렸구나. 백돌이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장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편 집에서는 백돌이가 차고 안에서 밤새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알리려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세진의 수술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장 회장은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회장님,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어. 그보다 백돌이는 어떻게 됐나? 격리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처리할지. 그때 병원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장석준 회장님이시죠? 환자분 보험 처리를 위해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회장이 따라 나서려는데 원무과 직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실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환자분 신분증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병실로 올라가니 세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통제 때문에 깊게 잠들어 있었죠.
장 회장은 세진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원무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주민번호로 조회해보니 등록된 이름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장 회장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신분증에는 윤세진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으로는 고하늘로 나와요. 그리고 주소도.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고하늘이라는 이름과 함께 부산 서면의 낡은 다세대 주택 주소가 적혀 있었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장 회장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원무과 직원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혹시 6년 전 교통사고 관련자는 아니신지요? 교통사고요? 네, 시스템에서 이 주민번호로 검색해보니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고태성 씨의 딸로. 그 순간 장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태성?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죠. 고태성이라고 하셨나요? 네, 6년 전 창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 차량은 원무과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더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가해자가 장도윤 씨로 되어 있네요. 혹시 회장님과 관련이? 장 회장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장도윤. 바로 자신의 외아들 이름이었죠. 잠깐만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6년 전 사고 기록을 보니 장도윤 씨 차량이 고태성 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고태성 씨의 유가족은 딸 고하늘 한 명뿐이라고. 장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죠. 6년 전 아들 도윤이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의 일이. 그럼 세진이가, 아니 고하늘이가 피해자의 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말에 장 회장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사고 당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이 거액의 보상금을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부했다고요? 네, 그리고 얼마 후 고하늘 씨의 어머니가 자살하셨다는 기록도 있어요. 장 회장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아들의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던 기억이 났죠.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고하늘 씨는 그 후에 어떻게 시설로 보내졌다가 성인이 된 후 홀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소지가 부산 서면의 다세대 주택이니까요. 장 회장은 병실 안의 세진, 아니 고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그녀의 얼굴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그럼 이 아이가 복수하려고 온 건가?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고하늘은 그 어떤 복수 행위도 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장 회장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아들 이야기를 할 때면 함께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런 일이 우연일 리는 없으니까. 그때 병실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하늘이 깨어나고 있었죠. 어르신? 고하늘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장 회장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세진아. 아니 하늘아. 고하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이 발각된 걸 알았죠. 어르신. 저는 왜 거짓말했나? 왜 다른 이름을 썼지?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황과 슬픔이 더 컸죠. 고하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도윤이 차에. 네, 맞습니다. 고하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6년간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복수하려고 온 거구나. 나를 속이고. 아닙니다. 고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진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저희 가족이 그렇게 되어야 했는지. 고하늘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원무과에서 신고를 한 것이었죠. 신분 위조 의혹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고하늘과 장 회장이 각각 조사를 받게 되었죠. 장 회장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관이 고하늘의 신분 위조 경위를 조사하던 중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하늘 씨, 실제로는 신분 위조가 아닙니다. 윤세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 신고를 했더군요. 개명요? 장 회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3년 전에 정식으로 개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등록은 주민번호 기준이라 원래 이름이 나온 거죠. 경찰관의 설명을 들은 장 회장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정체를 숨기려던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말인가요? 고하늘 씨, 장 회장님께 접근한 목적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고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장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년 전 그 일로 아버지를 잃고 엄마까지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때는 정말 원망스러웠거든요. 고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장님을 만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다는 거지? 장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똑같이 슬퍼하고 계셨죠? 고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렇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복수할 마음이 사라졌어요. 경찰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장 회장님께 접근하려고 계획하셨나요? 한일금속공업에 입사 지원을 10년 넘게 했어요. 계속 떨어졌지만요. 장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넘게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계속요. 회장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경찰관이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장님의 지인을 통해 접근하게 된 건가요? 우연히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회장님의 지인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회장님이 외로워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 회장은 점점 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고하늘의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거든요. 이때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비서가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고하늘 씨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서가 들고 온 서류를 보니 고하늘이 일했던 복지관의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상담을 오랫동안 받으셨더군요. 경찰관이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 장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살 충동이요? 네, 특히 가족을 잃은 트라우마로 인한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으셨고요. 고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하지만 맞습니다. 한때는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복수를 포기했다는 건가요? 경찰관이 의아해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이해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회장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때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고하늘 씨 핸드폰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녹음 파일이요? 장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6년 전 사고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경찰관이 고하늘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고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틀어보세요. 비서가 휴대폰을 조작하자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운전한 거 아니야. 옆자리 여자가 운전했다고. 왜 자꾸 나만 몰아세우는 거야? 장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죽은 아들 도윤이의 목소리였죠. 이건 우리 도윤이 목소리인데. 네, 사고 직후 병원에서 녹음된 것 같습니다. 고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시에 간병인으로 일하던 제 친구가 우연히 녹음한 거예요.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은 장도윤 씨가 운전자로 되어 있죠. 장 회장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년 전 그 일에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건가요? 회장님,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장 회장이 떠올려 보니 당시 아들이 내연녀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지수라는 아이였어요. 유학 중에 만난. 고하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지수요? 그 이름을 어떻게... 제가 6년 동안 조사했거든요.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하늘의 말에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실제 운전자는 김지수였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도윤 씨가 죄를 뒤집었었죠. 장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억울하게 돌아가셨고요. 상담실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던 것이죠. 그래서 회장님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서로 억울한 피해자였다는 걸. 고하늘의 마지막 말에 장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온 것이었다니.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장 회장은 회사로 돌아와 비서실의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6년 전 사고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 했죠. 당시 도윤이 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지? 법무팀 김 과장이 주로 담당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곧 김 과장이 회장실로 불려왔죠. 과장, 6년 전 도윤이 사고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 김 과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젊은 도련님이 운전 중에 사고를 냈다고 들었는데요. 동승자는 없었나? 있었습니다. 김지수라는 여성이 함께 있었죠. 장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김지수란 아이는 어떻게 됐지? 사고 직후에 미국으로 급히 출국시켰습니다. 회장님 지시였다고. 내 지시? 장 회장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네, 당시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도련님 이미지를 위해서라고. 그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리며 한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고하늘 씨가 일했던 복지관에서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직원이 내민 서류는 고하늘의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분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네요. 비서가 서류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충동, 그리고 무기력증까지. 장 회장은 서류를 받아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고하늘이 6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상담사 기록을 보니 이분이 한일금속공업 입사 시험을 계속 봤다는 내용이 있네요. 몇 번이나? 10년 넘게요. 매년 2번씩. 장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여기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 다른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하늘 씨가 보호자 간병인 과정을 이수했다고 되어 있네요. 3년 전부터요. 보호자 간병인? 네, 치매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전문 과정이죠. 장 회장은 점점 고하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때 또 다른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고하늘 씨 핸드폰에서 더 많은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무슨 자료? 6년 전 사고 관련 조사 자료들이요. 정말 자세하게 조사하셨더군요. 직원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고하늘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심지어 병원 기록까지. 이걸 보세요.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도 있어요. 장 회장이 자료를 자세히 보니 당시 공식 발표와 다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체격이 도윤이와 다르다고 되어 있네. 네, 그리고 사고 직후 병원에서 촬영된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장도윤이 조수석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가 아니라 조수석에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지? 장 회장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실제 운전자는 김지수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 도윤이가 운전자로? 그때 비서가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세요. 당시 합의 과정 기록이 있어요.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하늘의 어머니가 거액의 합의금을 거부했다는 것과 그 이유도 함께 적혀 있었죠. 피해자 어머니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고 되어 있네요. 진실을? 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가 자살하셨다는 기록도. 장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그럼 고하늘이는 시설로? 네, 15살에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나와요. 장 회장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혼자가 된 고하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 과장이 핸드폰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내가 운전한 거 아니야. 옆자리 여자가 운전했다고. 이 녹음이 결정적 증거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왜 도윤이가 죄를 뒤집어 썼을까요? 비서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건 아마 그 김지수란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 장 회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김지수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뭔가 더 있나? 이 여자가 당시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다고 나와요. 뭐라고? 장 회장이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현지에서 만난 남자와 약혼했는데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도윤이를 만난 거였어요. 그럼 우리 도윤이는 이용당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장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죠. 그럼 고하늘이가 말한 게 다 맞구나. 우리 도윤이도 피해자였고, 네, 그리고 고태성 씨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장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동안 모든 사람이 속아서 살았던 것이죠. 고하늘이한테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때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백돌이가 이상합니다. 무슨 일이야? 계속 울고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장 회장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돌이가 진실을 먼저 알아봤던 것 같았죠. 장 회장이 집에 도착했을 때 백돌이는 차고 구석에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물과 사료도 전혀 건드리지 않았죠. 백돌아, 무슨 일이야? 장 회장이 다가가자 백돌이는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회장님, 백돌이가 계속 저러고 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요?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잠시만. 백돌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장 회장은 백돌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그때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에서 6년 전 사고 재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재조사요? 네, 고하늘 씨가 제출한 증거들 때문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네요. 장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숨겨왔던 일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죠. 그리고 김지수 소재 파악에 나선다고 합니다. 김지수를? 네,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주소를 찾고 있어요. 장 회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하늘과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었죠. 병실에 도착하니 고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 상처 때문에 아직 걷기 힘든 상태였죠. 하늘아. 장 회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고하늘이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 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앉아도 될까? 고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6년 전 일에 대해서 다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더구나. 네, 들었어요. 하늘아, 정말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나? 고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회장님이 어떤 괴물인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장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그냥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였어요. 저와 똑같이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구나. 네, 그리고 도윤 씨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정말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고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복수보다는 진실을 알고 싶다고. 장 회장은 고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해서 너희 가족이 그렇게. 아니에요, 어르신도 몰랐잖아요. 그때 경찰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경찰관은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지수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증거가 나왔어요. 경찰관이 태블릿을 꺼내며 보여주었습니다. 6년 전 사고 현장 주변 상가의 블랙박스 영상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사고 직전의 상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김지수인 게 확실히 보였죠. 이걸로 진실이 명확해졌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정말 억울하게.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지수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병원 기록이 나왔어요. 음주요? 네,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넘었습니다. 고하늘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음주운전자에 의해 돌아가신 거죠. 하지만 모든 죄는 장도윤 씨가 뒤집었었고요. 장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도윤이를 이용한 거구나. 더 분노스러운 건 김지수가 미국으로 도피한 후 바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경찰관의 말에 모든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뜻인가요? 고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죄를 장도윤 씨에게 덮어씌우고 도피한 거죠. 장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마지막까지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그리고 장 회장님께서도 아들을 위해 그 여자를 보내신 거고요.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아셨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장 회장은 후회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고하늘이 장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하지만 너희 가족이 당한 일은 이제 아빠도 억울함을 벗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윤 씨도. 그때 갑자기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 고하늘 씨 보호자분이 오셨다는데요. 보호자요? 고하늘이 의아해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족이 없었거든요. 누가 온다는 거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이모. 고하늘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이모였죠. 뉴스에서 봤어. 너 괜찮니? 이모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제 고하늘에게도 가족이 생긴 셈이었죠. 이모 어떡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장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동안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고하늘의 이모가 온 후 병실은 잠시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진실을 알았지만 그동안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모, 정말 오랜만이에요. 고하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이모도 살기 바빴어. 이모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고하늘이 시설에 들어간 후로는 서로 연락이 끊어졌었죠. 뉴스에서 내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장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모님, 저는 장석준입니다. 하늘이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그분이시군요. 많이 들었어요. 이모는 복잡한 표정으로 장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정을 다 아는 듯 했죠. 이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해서. 장 회장이 고개를 숙이자 이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도 모르셨잖아요. 하늘이한테 들었어요. 그때 경찰관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소환을 위해 미국 측과 협조하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고하늘이 물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장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아, 나는 집에 가서 백돌이를 봐야겠어. 백돌이요? 고하늘의 눈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응, 그 아이가 너를 물었지만 사실은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장 회장이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니 백돌이는 여전히 차고에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물도 사료도 건드리지 않은 채 계속 누워 있었죠. 백돌아,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장 회장이 백돌이에게 다가가자 백돌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슬픈 눈빛이었죠.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하늘이가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백돌이가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를 물었던 거구나.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장 회장은 백돌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이 진돗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새삼 깨달았죠. 미안해, 백돌아.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날 밤 장 회장은 백돌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도윤아, 아빠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장 회장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정말 바보 같은 아들이야. 백돌이가 장 회장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죠. 다음 날 아침 장 회장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고하늘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하늘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고하늘은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다리 상처도 회복되고 있었죠. 나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 장 회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뭐 하세요? 고하늘이 놀라며 일으키려 했지만 장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6년 전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너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내 어머니까지. 어르신, 일어나세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내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어.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까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내 집에 들였지만 사실은 내 죄를 덮으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 고하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하늘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 늙은이를. 고하늘은 장 회장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저도 처음엔 복수하려고 온 거 맞아요. 하지만 어르신을 알게 되면서. 뭘 알게 됐지? 어르신도 저처럼 아픈 사람이라는 걸요. 아들을 잃고 혼자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돌이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물었던 거겠죠. 위험하다고. 응, 그 아이가 우리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본 거야. 장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돌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 네, 제가 속마음을 숨기고 있어서 백돌이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날 오후 고하늘은 퇴원해서 장 회장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돌이는 여전히 차고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죠. 백돌아. 고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백돌이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죠. 미안해, 백돌아. 내가 거짓말해서. 백돌이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고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공격적이지 않았죠. 이제 알겠어?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고하늘이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돌이가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백돌아, 내가 옳았어. 진실을 먼저 알아본 건. 장 회장도 백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세 명은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돌이는 장 회장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해했죠. 이제 우리 모두 편해졌구나. 장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백돌이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임무를 끝낸 것처럼. 백돌아? 장 회장이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백돌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백돌이. 하지만 백돌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역할을 끝내고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백돌이의 죽음 이후 장 회장과 고하늘은 며칠 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가족 같은 존재를 잃은 아픔이 컸죠. 백돌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장 회장이 백돌이의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작은 돌무덤을 만들어 놓았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고하늘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김지수가 미국에서 소환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든 진실이 명확해졌죠. 김지수가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관이 장 회장과 고하늘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피, 그리고 무고죄까지. 무고죄요? 고하늘이 물었습니다. 네, 장도윤 씨에게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에 대한 죄목입니다. 장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장도윤 씨와 고태성 씨 모두 명예가 회복됩니다. 경찰관의 말에 고하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억울함을 벗게 되는군요. 그리고 도윤이도.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주 후 장 회장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기로 한 것이죠. 회장님, 정말 기자회견을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해. 도윤이와 하늘이 아버지를 위해서. 하지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진실이 더 중요하지. 기자회견 날 창원 시내 호텔 컨벤션홀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 회장은 단상에 올라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6년 전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장의 첫마디에 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6년 전 제 아들 장도윤이 관련된 교통사고에서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제 가해자는 김지수라는 여성이었지만 제 아들이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썼습니다. 회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했습니다. 장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태성 씨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유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태성 씨의 딸 고하늘 씨는. 장 회장이 고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하늘은 객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부모를 모두 잃고 혼자가 되어 6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늘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 회장의 요청에 고하늘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장 회장이 고하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아, 그리고 하늘이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제가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하늘이 장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하늘아, 이제 됐어요.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고하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르신을 용서합니다.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도 도윤 씨도 모두 피해자였어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으니까. 장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하늘아. 기자회견 후 장 회장은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고태성 씨의 명예회복과 사회공헌을 위해 고태성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하늘 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고하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하늘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몇 달 후 고태성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런 일을 하셨을 거예요. 고하늘이 재단 사무실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태성 씨는 그런 분이셨어. 장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는 고하늘을 딸처럼 여기고 있었죠. 어느 봄날 고하늘과 장 회장은 백돌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백돌아, 우리 왔어. 고하늘이 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진실을 찾지 못했을 거야. 장 회장도 백돌이의 무덤 앞에 절했습니다. 고마워, 백돌아.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줘서. 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벚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백돌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어르신, 응?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진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날 밤 장 회장은 일기를 썼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드디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그리고 좋은 딸을 얻었단다. 하늘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같아.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윤이와 백돌이가 함께 지켜보는 것 같았죠. 진돗개 백돌이의 마지막 선물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었죠.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모든 것이 끝난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